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헬멧 안으로 스며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아는 악셀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배달만 끝내면 오늘 하루 5만 원. 할머니 병원비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어요.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 찰나의 망설임 끝에 수아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로터리를 돌아 병원 건너편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어요. 수아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달아빠진 패드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스쿠터가 미끄러지며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다음 순간 수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쿵! 등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려앉는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치킨 박스가 튀어나와 도로 위에 흩어졌어요. 기름에 튀긴 치킨이 빗물과 뒤섞여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아는 무릎으로 기어가 치킨 조각들을 주었어요. 이미 먹을 수 없게 된 걸 알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배달을 완료해야 5천 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이 없으면 내일 할머니 약값을 낼 수 없었거든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나오더니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고 차를 이 꼴로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경호원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세단에 찌그러진 범퍼를 살피며 혀를 찼습니다. 회장님 차를 이따위로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헬멧을 벗으려 했지만 턱끈이 꽉 조여져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마침내 헬멧이 벗겨졌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가 수아를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경호원이 우산을 가져왔지만 그는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회장님, 비를 맞으시면 안 됩니다. 경호원의 만류에도 노신사는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싼 양복 바지가 젖은 아스팔트에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수아는 그제야 노신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백발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애틋했어요. 저 죄송해요. 차 고쳐드릴게요. 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노신사의 시선이 수아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그는 수아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일단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고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여전히 스쿠터를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핸들이 삐뚤어지고 앞바퀴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해요. 내일 일해야 하는데요. 수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이 스쿠터가 없으면 배달을 할 수 없고 배달을 못하면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노신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원에게 눈짓했고 경호원은 수아의 스쿠터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어요.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병원비는 제가 냅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라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세단 뒷좌석에 올랐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젖은 옷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노신사는 수아 옆에 앉았고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돌려 노신사를 힐끔 봤어요. 그는 여전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 슬픔, 그리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 의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어요. 노신사가 먼저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손이 수아의 팔을 부축했을 때 수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낯설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에 타박상, 이마에 찰과상. 간호사가 붕대를 감아주며 이틀 후 다시 오라고 했어요.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노신사는 여전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양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병원비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경호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수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대한종합건설 회장 정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종합건설이요? 그 유명한? 수아의 놀란 목소리에 노신사가, 아니, 정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생일이 언제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생일이요? 5월 15일인데요. 정확하진 않아요. 보육원에서 추정한 날짜라서요. 보육원이라는 말에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얼굴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수아의 대답에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수아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수아가 말한 주소를 듣고 비서가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은 동네였어요.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저 사람은 내 생일을 물었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보는 걸까요?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좁은 골목길. 수아가 사는 세계였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차가 멈췄습니다. 수아는 서둘러 내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차창을 내리고 수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 양 혹시 할머니와 함께 산다고 했습니까? 네.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언젠가 할머니와 함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자신의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수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창 너머로 정 회장이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옥탑방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수아야, 왔니? 팔은 괜찮아? 네, 할머니. 괜찮아요. 수아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대한종합건설 회장 정한우. 그 이름을 보며 수아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어요. 그날 밤 정한우의 서재. 정한우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8년 전 죽은 아들 부부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특히 아들의 18살 때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짙은 눈썹, 일자로 뻗은 콧날, 도톰하면서도 일자로 담은 입술. 오늘 본 그 아이 한수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정한우는 사진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 하나는 재벌가 손녀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다른 하나는 부모도 없이 배달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죽은 아들을 빼닮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어요. 정한우는 탁상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비서실장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18년 전 5월 15일 그날 병원의 모든 기록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생아 출생 기록, 당직 의료진 명단,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라고 말했어요. 비서실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정 회장 측에서 수리해준 스쿠터는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브레이크도 교체하고 엔진도 정비해줬어요.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앉아봐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회장님이라는 분 다시 연락 오셨니? 아니요. 왜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보자기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걸 보니 오래 묵혀둔 물건이 분명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낡은 손수건이 나왔어요. 한때는 하얗고 깨끗했을 텐데 이제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너와 함께 있던 유일한 물건이란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치셨어요. 그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은나비 놀이개였어요. 세월이 지나 은이 검게 변색되었지만 정교하게 새겨진 나비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작은 나비 3마리가 붉은 매듭에 달려있는 전통 방식이었어요. 18년간 이걸 간직했어. 언젠가 내 친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놀이개를 집어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기억하실 거야. 이런 놀이개는 흔한 게 아니라고, 특별히 맞춤 제작한 거라고 하셨어. 수아는 놀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작은 나비들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요? 누가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수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놀이개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걸까요? 혹시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그때 정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아를 보던 그 눈빛,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다음 날 아침 수아는 결심했어요. 정 회장에게 연락하기로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비서가 받았어요. 저 한수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고 났던 수아 양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 양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좋습니다. 사흘 후 한정식 전문점 별채. 정 회장은 수아와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방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고 한참 동안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할머니가 수아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씀하셨어요. 정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수아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나비 놀이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함께 있던 물건이래요. 정 회장이 놀이개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 회장은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건 18년 전 제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아와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를 위해 직접 이 놀이개를 제작했습니다. 인사동의 한 공방에서 맞춤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아이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와 아들은 18년 전 5월 15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수아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5월 15일, 수아가 보육원에 버려진 날.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고 며느리의 손에는 바로 그 은나비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아는 사진 속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수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옆에는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은 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수아. 할머니가 다독여 주셨지만 수아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의 손녀라면요? 만약 18년간 찾던 가족을 찾게 된다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복도 저편에서 정 회장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비서가 검사 결과지를 든 봉투를 들고 뒤따라왔어요. 정 회장이 수아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에게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함께 확인하시겠습니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회장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하얀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한참 동안 정 회장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종이를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99.9% 조선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에 수아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이 무릎을 꿇고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72년 인생에서 남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아니, 우리 손녀.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8년 동안 찾았습니다. 18년 동안 내 가슴속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있었구나. 내 손녀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었구나. 수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궁금했던 질문들이 한순간에 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일까? 왜 버려졌을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을까?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사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수아를 사랑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나비 놀이개를 만들 정도로요. 할아버지. 수아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툴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정한우는 18년간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병원 복도였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정한우의 서재. 정한우는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어요. 밤이 깊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날을 다시 조사하게.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당직 의사, 모든 의료진을 찾아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짓이었어요. 그리고 유진이를 찾아보게. 네, 회장님. 정한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8년간 손녀로 알고 키운 유진.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의 자식일까요? 왜 수아와 바뀌었을까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를 한 게 분명했어요. 정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책임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의 옥탑방. 수아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작은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우리 수아. 저 할머니 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 내가 누구 손녀든, 내가 어디가 살든, 넌 내 손녀야.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8년을 함께 산 세월은 그 무엇보다 진했어요. 할머니도 저랑 같이 가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할머니도 모시고 싶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의 행복이 할머니의 전부였어요. 그날 밤 수아는 은나비 놀이개를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남녀가 나타나 수아에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수아는 꿈속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은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18년 전 병원 인사 기록을 뒤지고 은퇴한 의료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급하게 정한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거기에는 낡은 인사 기록 사본과 경찰 조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였던 송미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정한우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드님 부부 사고 5일 후 병원 공금 5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한우는 파일을 집어들고 송미라의 인사 기록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횡령 금액이 5천만 원이라. 정한우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회장님.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지만 해외 도피까지 할 만큼 거액은 아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더 이상한 건 이 여자가 미혼모 신분으로 아드님 부부 사고 당일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한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은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 그리고 5일 후 갑작스러운 횡령과 도주.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비서실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당시 신생아실 조무사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무사가 그날 밤 이상한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송미라가 신생아실에서 두 아기의 침대를 바꾸는 걸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실수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비서실장은 말을 멈추고 정한우를 바라봤어요. 식별 팔찌까지 바꾼 것 같다고 합니다. 정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확실한가? 네. 조무사는 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송미라가 선배 간호사였고 자신은 신입이라 감히 말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송미라가 횡령 사건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한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정한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미라는 가난한 미혼모였어요. 같은 날 아이를 낳았고 옆 침대에는 재벌가의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그 혼란을 틈타 송미라는 자신의 아이와 재벌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횡령 사건을 만들어 해외로 도주했어요. 송미라의 현재 행방은 18년째 오리무중입니다. 인터폴의 수배는 되어 있지만 워낙 오래전 사건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비서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송미라로 추정되는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정한우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인터폴에 연락하게. 그리고 우리 측 변호사팀을 태국으로 보내.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내. 네, 회장님. 그리고 유진이를 불러들이게. 이제 말해줘야 할 때가 됐어. 비서실장이 나간 뒤 정한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8년간 풀리지 않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유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8년간 손녀로 키운 그 아이에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인터폴의 협조로 송미라가 태국에서 체포되었어요.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그녀는 결국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재벌가 신생아 바꿔치기 사건, 18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우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우는 유진을 저택 응접실로 불렀어요. 수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유진은 명품 가방을 든 채 들어왔어요. 최근 뉴스를 봤는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수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아라. 정한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한우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 결과지, 송미라의 자백조서, 병원 기록 복사본. 유진아, 오늘 내가 너한테 할 말은 평생 듣게 될 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일 거다. 할아버지, 무슨. 조용히 듣거라. 정한우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요. 송미라라는 간호사가 두 아기를 바꿔치기한 이야기를요. 그리고 유진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가 노망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유진은 수아를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할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유진아. 정한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송미라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유진은 사진을 보자 말문이 막혔어요.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다. 송미라, 18년 전 너를 낳고 나와 내 손녀를 바꿔치기 한 사람이지. 유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는 내 엄마는 18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건 내 며느리였어. 너를 낳은 사람은 송미라고 그 여자는 지금 해외 도피 중이다. 정한우는 DNA 검사 결과지를 유진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나와 수아의 DNA 검사 결과다. 99.9% 일치. 의학적으로 확실한 조손관계지. 유진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유진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정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 그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전략을 바꿨어요. 그녀는 정한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몰랐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처절했어요. 제발 저 쫓아내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전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요. 정한우는 유진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유진아. 싫어요. 제가 친손녀보다 더 잘할게요. 제발이요.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하지만 정한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너도 피해자다. 내 생모의 뒤틀린 욕망에 이용당한 피해자지. 정한우는 유진을 일으켜 앉혔어요.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18년간 누린 모든 것은 저기 있는 수아의 것이었어. 유진은 수아를 돌아봤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유진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떡하란 거예요? 다 내놓고 나가란 거예요? 그래.
정한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내 재산에서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상속도 재산도 아무것도. 유진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18년간 나는 너를 손녀로 알고 키웠다. 그 시간이 거짓이었다 해도 그 정만큼은 진짜였어. 정한우는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해외 유학 자금이다. 그리고 독립생활비. 너를 위한 마지막 배려지.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상당한 액수의 유학 자금과 생활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손녀로 알았던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이다. 이제 송미라의 딸이 아닌 내 진짜 인생을 찾아라. 정유진이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가거라. 유진은 서류를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이 원하던 삶이잖아요. 유진은 원망의 눈빛으로 수아를 보며 응접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유진도 피해자였습니다. 다만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유진은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18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표정만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한우는 서재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수아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정한우는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아와 할머니는 정한우의 저택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수아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인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어요. 수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정한우가 수아의 손을 잡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아야, 이 방은 18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다. 정한우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방 안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젊은 부부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수아는 그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분들이, 그래, 내 아버지와 어머니시다. 정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사진 속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자신과 닮았다고 했던 그 얼굴.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니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지. 정한우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방 한쪽에는 태교를 위해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육아책, 동화책, 음악 CD들. 모두 수아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하얀 레이스로 장식된 작은 침대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 예정이었단다. 수아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대 난간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정한우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아기 한복이 걸려 있었어요.
수아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여기 봐라. 정한우가 한복 고름을 가리켰어요. 한쪽 어깨 부분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은나비 놀이개를 달 예정이었단다. 정한우는 주머니에서 할머니에게 받은 놀이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복에 달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놀이개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마치 18년간 주인을 기다린 것처럼요.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들, 모든 게 너무 벅찼어요. 아빠, 엄마. 수아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하지만 그리웠던 그 호칭을요.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한우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참지 않아도 돼. 내가 흘리지 못했던 18년의 눈물을 다 흘려도 괜찮단다. 수아는 정한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18년간 참아왔던 외로움, 궁금증,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한우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저택의 넓은 식당에 앉았어요. 정한우도 함께였습니다.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 집 부엌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호호, 회장님도 참. 제가 뭐라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식사 후 정한우는 수아를 서재로 불렀어요. 수아야, 이제 회사 지분과 재산을 상속할 절차를 시작해야겠구나.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정한우는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물론 할아버지의 손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사업 계획서예요.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배달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달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정한우는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배달원 복지, 공정한 수수료,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배달원들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식업까지 확장해서 좋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거예요. 수아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작게 시작할 거예요. 할아버지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요. 다만 수아는 조심스럽게 정한우를 바라봤어요. 조언과 응원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한우는 사업 계획서를 덮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아야. 정한우는 손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진짜 내 손녀가 맞구나. 할아버지. 좋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내가 멘토로서, 투자자로서 옆에서 지켜볼게. 정한우는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정한우는 아들 부부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너희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한우는 은나비 놀이개가 달린 한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8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구나.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높은 빌딩 10층 수아 딜리버리 본사 회의실에서 수아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3년 전 비오는 밤 낡은 스쿠터를 몰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달원분들 복지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휴게 공간 확충과 보험 혜택 강화, 그리고 우천시 추가 수당까지요. 수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맹점 오픈 일정도 확정됐죠. 이번 달 안에 10곳을 더 늘릴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거리에는 수아 딜리버리 로고가 붙은 스쿠터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회사는 업계의 신화가 되었어요. 혁신적인 배달 시스템, 배달원을 존중하는 문화, 합리적인 수수료. 수아가 직접 배달을 하며 느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한 결과였죠. 대표님,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저녁 6시 정한우의 저택. 수아가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아야, 왔니? 네, 할머니. 수아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좁은 옥탑방이 아니라 넓고 쾌적한 주방에서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단다. 와, 감사합니다. 거실에서는 정한우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손녀,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재밌었어요. 수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한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이번 분기 매출도 목표를 넘었어요. 직원들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정한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넓은 식탁에 수아, 정한우, 그리고 할머니가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자, 다들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음식을 덜어주셨어요. 정한우는 할머니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손맛이 다르십니다. 우리 집 요리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호호, 회장님도 참 과찬이십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두 어른은 3년 동안 서로를 사돈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병원 검진 날짜 잊지 않으셨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잊겠니? 내가 벌써 3번이나 말해줬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요.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더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 중에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수아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우려는 순간 한 뉴스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21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송미라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중년 여성이 공항을 나오는 모습이 비쳤어요. 21년의 세월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미라 씨는
21년 전 병원 공금 횡령 및 신생아 바꿔치기, 아동유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특히 재벌가 신생아를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한 전대미문의 범죄 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고 있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녀 때문에 18년을 고생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수아야. 정한우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분은 그분대로 벌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정한우는 손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도 수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수아 말이 맞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뉴스가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식사로 돌아갔어요.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졌지만 곧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송미라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수아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송미라는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욕망에 눈이 멀어 아기를 바꿔치기 했던 그 여자. 이제는 그저 나이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송미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달콤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저 공허했어요. 법정을 나서며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한우가 다가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끝났니?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단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3년 후 수아 딜리버리 신사옥 준공식. 화려한 개막식에는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어요. 정한우도 귀빈석에 앉아 손녀의 성공을 지켜봤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수아는 하객들을 1층 로비로 안내했어요. 로비 한가운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유리 케이스로 보호된 특별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찌그러진 검은색 세단의 범퍼였어요. 6년 전 그날 밤 사고로 손상된 정한우의 차 부품이었죠. 다른 하나는 낡고 부서진 스쿠터였습니다. 수아가 마지막 배달을 하던 그 스쿠터요. 전시물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기적의 시작 -6년 전 이 사고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객들이 전시물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고입니다. 만약 그날 밤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그 로터리를 지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수아는 정한우를 바라봤어요. 정한우도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론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전시물이 보여줍니다. 모든 배달원 분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아는 정한우와 할머니를 전시물 앞으로 모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기적의 시작 앞에서 나란히 섰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찌그러진 범퍼와 부서진 스쿠터를 배경으로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우의 서재. 정한우는 아들 부부의 방을 찾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너희가 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그는 은나비 놀이개가 달린 한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18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한우는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수아를 보내줘서 그 아이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한우는 서재를 나서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수아와 할머니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정한우가 평생 갈망했던 행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보세요. 수아가 손짓했습니다. 정한우는 미소 지으며 손녀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빼앗긴 18년이었지만 되찾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은 지난 세월의 아픔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행복할 것이었습니다.